검푸른 파도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제주 섬을 집어삼킬 듯 들이닥치던 을묘년의 늦가을이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메마른 목구멍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오직 거센 바람 소리만이 산천을 뒤흔드는 그 처참한 지옥도 한복판에서 객주 김만덕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차가운 손길에 전율하며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검게 그을린 나뭇가지처럼 변해버린 여인의 손가락이 만덕의 비단 치맛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힘은 생명의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의 문턱을 넘기 직전의 마지막 발악에 가까웠다. 만덕이 황급히 몸을 굽혀 여인의 희번덕거리는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단 말이오. 라고 소리쳤지만 여인은 이미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내 아이가 배가 고파 흙을 먹습니다. 라는 말을 유언처럼 내뱉고는 스르르 손을 떨구었다. 그 순간 만덕의 등 뒤로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며 천둥 같은 굉음을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이 섬을 버렸다고 선언하는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다. 만덕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여인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대신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눈 닿는 곳마다 펼쳐진 광경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 아귀가 들끓는 연옥 그 자체였다. 거리는 썩은 해초 냄새와 시체 썩는 악취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길가에는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쓰러진 사람들이 즐비했으며 개미떼처럼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말라비틀어진 소나무 껍질을 피가 나도록 갉아먹고 있었다. 제주의 가을은 본래 은빛, 억새가 춤추고 귤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이어야 했으나 올해는 잇따라 불어닥친 태풍과 물난리가 모든 것을 앗아가버려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과 굶주림뿐이었다. 만덕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객주 안으로 들어섰지만 탄탄한 담장과 가득 찬 창고가 주는 안도감은 순식간의 죄책감이라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객주 마당에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굶주린 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먹이를 노리는 늑대의 안광처럼 형형하여 만덕은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으나 이내 그 공포가 측은지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하인들을 향해 무얼 하고 있느냐. 당장 솥을 걸고 죽을 쏘어라. 창고에 있는 쌀을 아끼지 말고 퍼내란 말이다. 라고 호통을 쳤고 그 우렁찬 목소리에 하인들은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만덕의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곡식으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수만 명의 굶주린 입을 모두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제주의 바람은 더욱 사납게 울부짖으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고 만덕은 잠들지 못한 채 방 한가운데 앉아 흔들리는 촛불만을 응시하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녀는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에서 시작하여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견뎌내며 제주 최고의 거상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참상 앞에서는 그동안 쌓아올린 금은 보화가 한낱 돌덩이처럼 무거울 뿐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고 간간히 나라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원망 섞인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와 만덕의 귀를 때렸다. 조정에서 구율미를 보낸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건만 거친 바다는 그 어떤 배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희망은 점점 말라가는 우물처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만덕은 수행원 몇 명을 대동하고 직접 폭우로 나갔는데 짙게 깔린 해무 사이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검푸른 빛을 띠며 사나운 기세를 꺾지 않고 있었다. 폭우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혹시나 구율선이 오지 않을까. 목을 빼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보이는 것은 집채만한 파도와 회색빛 하늘이 맞닿은 절망적인 경계선뿐이었다.
만덕의 곁에 서 있던 늙은 어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객주 어른, 이번 바람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용왕님이 노하셔도 단단히 노하신 게지 드에서 배가 뜨기나 했겠습니까? 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며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만덕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녀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포구 저편에서 한 무리의 광군들이 황급히 달려오며 소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무슨 소식이라도 왔나 싶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만덕 또한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 관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늪에서 온 구율선이 아니라 파도에 밀려 떠내려온 부서진 배의 잔해와 익사체들이었다. 처참하게 으깨진 배 조각에는 관청의 표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조정에서 보낸 구율선이 침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에 포구는 순식간에 죽음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만덕은 부서진 배의 파편 앞에 멍하니 서서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옆에 있던 하인이 부축하여 간신히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제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죽어가던 여인의 얼굴과 흙을 파먹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지며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겨울 안에 제주 사람 절반이 굶어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관아의 관리들조차 망연자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벼슬아치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뒷걸음질 치기에 바빴으니 이 아수라장 속에서 백성을 구할 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만덕은 감겨오는 눈을 부릅뜨고 검은 바다를 노려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운명이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뼈저리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객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의 행렬과 다름없었는데 배고픔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남의 집 담을 넘어 식량을 약탈하려다 매질을 당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인륜과 도덕은 굶주림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렸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비극이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었다. 만덕은 가마를 타지 않고 그 참상을 두 발로 직접 밟으며 걸었는데 밟히는 흙마다 백성들의 피눈물이 배어 있는 것 같아 발걸음을 옮기기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가 객주 앞에 다다랐을 때 며칠 전부터 문 앞에서 구걸하던 어린 남매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가혹하시단 말인가. 죄 없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리도 비참하게 거두어 가시는가. 만덕의 절규는 담장을 넘어 거리로 퍼져나갔고 그녀를 따르던 하인들과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달은 만덕은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서며 표정을 굳혔는데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아이들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어라. 그리고 당장 제주의 모든 객주들과 상인들을 내 집으로 불러 모아라. 한 명도 빠짐없이 불러야 한다. 라고 명령했다. 객주의 사랑방에 모인 하인들과 상인들은 만덕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덕은 그들을 둘러보며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보았느냐? 포구에 밀려온 저 배의 조각들을 보았느냐? 조정의 배는 침몰했다. 이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다 건너냄에서 쌀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굶어 죽어 귀신이 될 것이다.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자 만덕은 탁자를 내리치며 말을 이었다. 나는 결단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쌀을 구해올 것이다. 그것이 아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은 만덕의 말에 경악하며 웅성거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거친 바다를 뚫고 대쉬로 나가 쌀을 사온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한 늙은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객주어른. 지금 바다는 성난용과 같습니다. 배를 띄우는 순간 뒤집힐 것이 뻔한데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하려 하십니까? 차라리 가진 곡식을 조금씩 나누며 조정의 다음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만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기다림은 곧 죽음이다. 조정의 배가 언제 다시 올지 온다 한들 그때까지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재산이 아까워 망설이다가 이웃들이 다 죽고 나면 그 돈이 저승 갈 때 노잣돈이라도 된단 말이냐 라고 일갈했다. 그날 밤 만덕은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장부를 꺼내어 하나하나 넘겨보며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았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천대받던 시절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 거상이 되기까지의 피눈물 나는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재산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한이 서린 결정체였으나 지금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보다 값진 것은 아니었다. 만덕은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은 뒤 종이 위에 단호한 필체로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쌀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서이자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한 출사표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불어대고 있었지만 만덕의 방 안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비장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조정의 구율선이 침몰했다는 비보가 제주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뒤 섬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거대한 무덤과도 같이 변해버렸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 울부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내탄 눈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초가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도 사람들은 마치 넋이 나간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으니 그 적막함이 오히려 폭풍우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관아 앞마당에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으나 누구 하나 입을 열어 관원들을 원망하거나 대책을 묻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미 관아 또한 속수무책임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만덕은 그 죽음과도 같은 침묵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관아의 대청마루를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유일하게 그 정적을 깨뜨리는 파열음처럼 울려 퍼졌다. 제주 목사는 초췌한 얼굴로 대청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으나 종이 위에는 먹물 한 방울도 찍히지 않은 채 손만 덜덜 떨고 있었다. 만덕이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목사의 눈빛은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다. 목사 영감, 조정의 배가 가라앉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방도는 무엇입니까? 곡간은 비었고 백성들은 흙을 파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손을 놓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만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추궁은 비수처럼 목사의 가슴을 찔렀다. 목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객주, 나라고 어찌 가만히 있고 싶겠소. 허나 대치로 가는 백길은 막혔고 도내에 남은 곡식은 씨가 말랐소. 관아의 비축미조차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거늘 내가 하늘에서 쌀을 내려오게 할 재주라도 있단 말이오. 목사의 무력한 대답에 만덕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도내에 곡식을 쌓아두고 있는 부호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곡간을 열어 급한 불이라도 끄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목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누구인가? 제 살 깎아 남 먹여 살릴 위인들이었다면 벌써 곡간을 열었을 것이오.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들의 사병들이 버티고 서 있으니 관군 몇 명으로는 어림도 없소. 관할을 나서는 만덕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하늘은 무심하게도 잿빛 구름을 잔뜩 머금고 금방이라도 차가운 비를 뿌릴 기세였다. 그녀는 관아 담장 너머로 보이는 부호들의 기와집들을 노려보았는데 굳게 닫힌 대문과 높게 쌓아올린 담장은 마치 굶주린 백성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아 보였다. 만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몇몇 거상들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제주 포구에서 제일 가는 선주이자 거상인 최대인의 집이었는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살벌한 눈빛으로 지키고 서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만덕이 하인을 시켜 기별을 넣자 한참 뒤에야 쪽문이 열리며 최대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기름진 얼굴에 비단옷을 휘감은 그는 굶주림과는 거리가 먼 풍채를 하고 있었다. 아니, 천하의 김만덕 객주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이시오? 쌀이라도 꿇어오셨소? 최대인의 빈정거리는 말투에 만덕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정중히 읍소했다. 최대인, 지금 밖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갑니다. 대인의 창고에 쌀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훗날 반드시 후하게 갚겠습니다. 그러나 최대인은 코웃음을 치며 부채를 타각 펴들었다. 허허, 김객주, 장사 하루 이틀 하시오. 물건이 귀해지면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지금 쌀 한 반박이면 밭 한 마지기를 얻을 수 있는 판국인데 내 쌀을 헐값에 풀란 말이오. 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오. 내 식솔들 먹여 살리기도 빠듯하니 헛걸음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면전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만덕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멸감에 몸을 떨었지만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소리쳐봐야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다른 부호들의 반응도 매한가지였으니 어떤 이는 아예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자신도 굶고 있다며 거짓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다. 탐욕이라는 괴물은 흉년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고 가진 자들의 이기심은 굶주린 자들의 고통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객주로 돌아온 만덕은 텅 빈 마당을 서성이며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갈래의 생각들로 엉키어 터질 것만 같았다. 관아도 부호들도 모두 등을 돌린 이 상황에서 남은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홀로 촛불을 켜고 창고로 들어가 쌓여있는 물건들을 둘러보았는데 평생을 바쳐 모은 최고급 비단과 옷그릇, 건어물과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들은 그녀가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모은 핏값이자 세상의 멸시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막이었다. 이것들을 팔아 쌀을 사온다고? 만약 배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면, 만약 쌀값이 폭등하여 이 전 재산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면 나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만덕의 내면에서는 지키려는 자와 베풀려는 자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그 갈등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을 듯 고통스러웠다. 그때 창고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 만덕이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주워 먹고 있었다. 아이는 인기척에 놀라 흠칫 몸을 떨며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리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만덕이 다가가 횃불을 비추어 보니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하인들이 버린 생선 뼈다귀와 썩은 배추 잎사귀였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의 눈망울을 보는 순간 만덕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방의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남들이 남긴 밥찌꺼기를 훔쳐 먹으며 연명했던 시절. 배고픔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외로움과 비참함이었다. 만덕은 아이를 와라 끌어안았는데 아이의 몸은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가벼웠고 지독한 냄새가 났으나 그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아가, 배가 많이 고팠느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아이의 더러운 얼굴을 적셨고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만덕의 품에 안겨 가늘게 흐느꼈다. 그 순간 만덕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망설임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 단단한 바위 같은 결심이 들어서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아까워 이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탐욕스런 부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생명은 한 번 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존귀한 것이었다. 만덕은 아이를 하인들에게 맡겨 죽을 먹이게 한 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다. 날이 밝아오자 만덕은 객주의 모든 식솔들을 마당에 집합시켰는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높이 쳐들며 하인들을 향해 선언했다. 잘 듣거라. 오늘부로 김만덕 객주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것이다. 창고에 있는 비단 한 필, 옷굿을 한 알까지 모조리 팔아 돈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매 나가 쌀을 사올 것이다. 하인들은 만덕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만덕의 최측근인 늙은 집사가 앞으로 나서며 읍소했다. 대행수 어른,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입니다. 이 흉흉한 시국에 전 재산을 건다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만덕의 표정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복에 재물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는 법일세. 내가 이 돈을 번 것은 나 혼자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젠가 하늘이 내게 맡긴 소임을 다하기 위함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네. 제주 백성이 다 죽고 나면 나 혼자 부자로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 무덤에 금은 보화를 묻어줄 것도 아니지 않은가. 만덕의 호통의 집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다른 하인들도 숙연해져 만덕의 결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만덕은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제주의 모든 상인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김만덕이 가진 모든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내놓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평소 만덕의 물건을 탐내던 부호들과 상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쌀 한 톨 내놓지 않던 그들이 만덕의 보물을 헐값에 차지하기 위해 돈보따리를 싸들고 오는 꼴을 보며 만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했다. 객주 마당은 순식간에 경매장으로 변했고 최고급 비단과 귀한 약재들이 쉴 새 없이 팔려나갔다. 어떤 이는 김 객주가 드디어 미쳤구나라며 비웃었고 어떤 이는 망하려고 작정을 했군이라며 혀를 찼으나 만덕은 묵묵히 돈을 챙겨 전대에 담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남의 손으로 넘어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전대에 쌓이는 엽전의 무게만큼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버티었다. 해가 질 무렵 텅 빈 창고에는 먼지만이 부유하고 있었고 만덕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엽전 꾸러미와 어음들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30년 인생을 바꾼 결과물이었고 이제 곧 제주 백성들의 밥상에 오를 생명의 씨앗이었다. 만덕은 엽전 꾸러미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며 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이 돈이 거친 파도를 넘어 쌀이 되어 돌아오게 하소서.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좋으니 제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하소서.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이제 그 바람 소리는 만덕에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도전, 즉 죽음의 바다를 건너 생명을 구해와야 하는 운명을 재촉하는 출정의 나팔 소리와도 같았다. 만덕은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움켜쥐며 내일 당장 가장 날래고 믿음직한 뱃사공들을 선발하여 죽음의 항해를 준비하리라 다짐했다. 만덕이 평생을 모아온 금은 보화를 처분하여 마련한 엽전과 어음은 실로 막대한 양이라 이를 담은 괴짝들이 객주마당에 산처럼 쌓이자 그 위용은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재물 앞에서도 배를 몰아야 할 사공들의 표정은 잿빛 하늘처럼 어둡기만 했으니 그들의 눈에는 황금빛 희망보다 검푸른 죽음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 관아의 배가 침몰하여 시신으로 돌아온 동료들의 참혹한 모습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은 탓에 제 아무리 날고기는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바다로 나가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만덕은 굳게 다문 입술로 그들의 두려움을 응시하며 마당 한가운데 섰는데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지만 그녀의 두 발은 마치 대지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돈이 싫다는 것이냐? 평생을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이다. 이 돈이면 너희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너희가 돌아왔을 때 평생 놀고 먹을 전답을 살 수도 있다. 만덕의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또렷하게 마당을 울렸지만 뱃사람들 중 가장 연장자인 강 선장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객주 어른,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목숨이 붙어 있어야 돈도 쓰는 법입니다. 지금 바다를 보십시오. 저건 물이 아니라 집어삼킬 입을 벌린 괴물입니다. 용왕님이 노하셔서 관선관도 부서뜨리는 판국에 저희 같은 상놈들이 탄 배가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돈 몇 푼에 물귀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 선장의 말에 뒤에 서 있던 사공들도 웅성거리며 동조의 뜻을 내비쳤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아 만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만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사공들 코앞까지 다가갔는데 그녀의 눈빛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간절함을 담고 있어 사공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만덕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규하듯 외쳤다. 나를 위해 가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 재산을 불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배를 띄우지 않으면 당장 내일 너희의 처자식이 굶어 죽는다. 지금 포구 밖을 보아라. 너희의 이웃이, 형제가, 부모가 흙을 파먹다 죽어가고 있다. 누추로 가서 쌀을 구해오지 못하면 우리는 앉아서 다 죽는다. 내가 너희에게 쥐어주는 것은 배천이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목숨 값이다. 천하의 거상 김만덕이 뱃놈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에 강 선장을 비롯한 사공들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다. 정정만이 감도는 마당에서 만덕의 흐느낌 소리만이 들려오자 강 선장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결심한 듯 바닥에 침을 깸뱉고 소리쳤다. 제기랄 객주 어른 말씀이 맞소. 여기서 굶어 죽으나 바다에서 빠져 죽으나 매한가지라면 차라리 쌀이라도 구하러 가보다 죽는 게 사내대장부 아니겠소. 내가 가겠소. 내 배를 띄울 테니 갈놈들은 따르고 겁쟁이들은 어미 치마폭에나 숨어라. 강 선장의 일갈에 젊은 사공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앞으로 나서며 나도 가겠소. 내 자식 굶어 죽는 꼴은 더 못 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비장한 각오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만덕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로서의 뜨거운 맹세였다.
만덕은 즉시 출항 준비를 서둘렀는데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용기에만 의존하는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주의 물길과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었기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삭풍을 피해 해류를 타고 가장 빠르게 전라도 강진으로 갈 수 있는 항로를 사공들에게 일러주었다. 또한 그녀는 사공들에게 전대를 나눠주며 신신당부했다. 지금 육지도 흉년이라 쌀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을 것이다. 허나 전라도 나주는 곡창지대라 아직 여유가 있을 것이니 웃돈을 얹어주더라도 반드시 좋은 쌀을 구해와야 한다. 썩은 쌀이나 껍질만 남은 보리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다. 만덕의 치밀한 지시와 막대한 자금, 그리고 사공들의 결기가 합쳐지자 출항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드디어 배가 떠나는 날 새벽, 포구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소문을 듣고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백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사공들의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과 아들의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고 구경 나온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다. 만덕은 부두 끝에 서서 출항하는 배들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바람이여 부디 잠들소서. 파도여 길을 내어 주소서. 저 배들이 쌀을 싣고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 남은 생은 거적을 덮고 살아도 좋으니 부디 굽어 살피소서. 삼이 올라가고 돛이 바람을 머금자 배들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며 시야에서 사라졌고 남은 사람들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수평선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배들이 떠난 후 만덕에게는 기다림이라는 또 다른 고문이 시작되었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날씨는 좀처럼 개지 않았고 험한 파도 소리가 밤낮으로 귓전을 때리며 그녀의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만덕의 배도 뒤집혔다더라. 사공들이 돈만 챙겨 도망갔다더라 하는 근거 없는 낭설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민심을 어지럽혔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그 헛소문조차 진실로 믿고 싶어 했으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만덕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덕이 객주 마루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비단 옷을 입은 최대인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그는 만덕의 초췌해진 몰골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취축, 김객주. 내 진작에 뭐라 했소. 그 돈을 바다에 버리느니 차라리 훗날을 도모하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라도 쪽 바다는 더 험하다던데 아까운 돈과 사람들만 수장시켰구려. 최대인의 조롱에 만덕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최대인, 아직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오. 그리고 설사 내 배가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소. 곳간 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의 죽음을 구경만 하는 당신과는 다르단 말이오. 최대인은 만덕의 당당한 태도에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다. 그깟 오기가 밥을 먹여준답니까? 두고 보시오. 며칠 안에 당신은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 내 집 대문 앞에서 밥을 구걸하게 될 테니. 최대인이 씩씩거리며 돌아간 뒤 만덕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 또한 두려웠다. 만약 배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을 넘어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공들의 목숨과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원망, 그리고 굶어 죽어갈 수만 명의 백성들에 대한 죄책감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만덕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다시금 용왕당으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용왕당에 도착한 만덕은 차가운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가 나도록 이마를 돋으며 기도를 올렸다. 용왕님이시여,
이 미천한 여인의 목숨은 거두어 가셔도 좋으나 저 배에 실려올 쌀만은, 그 생명의 씨앗만은 제발 이 땅에 닿게 해주소서. 밤이 새도록 이어진 그녀의 기도는 울음이 되고 울음은 다시 피토하는 절규가 되어 밤바다 위로 흩어졌다. 그녀의 무릎은 까져서 피가 배어나왔고 목소리는 쉬어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한 인간이 거대한 자연과 운명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저항이었다. 새벽녘이 되어 기진맥진한 만덕이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기이하게도 며칠 내내 사납게 울부짖던 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만덕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바다를 내려다보았는데 잔잔해진 물결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마치 황금길을 열어놓은 듯한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까만 점 하나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만덕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는데 점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으로 늘어나며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찢어진 돛을 힘겹게 올리고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배의 깃발에는 만덕의 객주를 상징하는 천텐자가 선명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만덕의 입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도 시선은 다가오는 배들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 몰랐다. 포구에 있던 파수꾼들도 배를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배가 온다. 김만덕의 배가 온다. 쌀을 싣고 배가 돌아왔다. 그 외침은 삽시간에 잠들어 있던 제주 섬을 깨웠고 좀비처럼 누워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폭우로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거나 만세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절망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만덕은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언덕을 내려와 폭우로 향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이제까지 흘린 눈물과는 다른 뜨겁고 벅찬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배가 서서히 접안을 시도하자 배 위에서 강 선장이 검게 그을린 얼굴로 손을 흔들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객주 어른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쌀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강 선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만덕의 귀에 울려 퍼졌다. 배의 짐칸에는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배가 물에 잠길 듯 위태로워 보였으나 그것은 백성들을 살릴 구명줄이나 다름없었다. 만덕은 포구에 도착하자마자 강 선장에게 달려가 그의 거친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제주를 살렸네. 강 선장 또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객주 어른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오는 길에 몇 번이나 배가 뒤집힐 뻔했지만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바람이 방향을 바꿔주더이다.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 만덕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상인의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자칫하면 쌀을 두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만덕은 눈물을 닦고 하인들과 사공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당장 관아에 연락하여 포졸들을 배치해달라 하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쌀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솥을 걸어라. 쌀을 배분하기 전에 먼저 죽을 쑤어 기력이 없는 노약자들부터 먹여야 한다. 만덕의 단호하고 신속한 지휘 아래 혼란스러웠던 포구는 빠르게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바다 건너온 하얀 쌀알들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그 빛은 굶주림에 지친 제주 백성들의 눈동자에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피고 있었다. 항구에 도착한 배들에서 쌀가마니가 하나둘씩 내려지기 시작하자 포구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썩은 해초 냄새와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던 그곳에 고소한 핏집 냄새와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등짐 장수들이 어깨가 빠져라 쌀가마니를 나르고 그 묵직한 소리가 쿵쿵하고 땅을 울릴 때마다 지켜보던 백성들의 심장도 덩달아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다. 저승 문턱까지 갔던 이들을 이승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동아줄이자 말라 비틀어진 제주 땅에 다시금 피가 돌게 하는 약재와도 같았다. 만덕은 하역 작업을 지휘하며 잠시도 쉴 틈 없이 움직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카랑카랑하고 힘이 넘쳤다. 흘리지 마라. 쌀알 하나가 사람 목숨 하나다. 바닥에 떨어진 쌀알도 주워 담아라. 그녀의 불호령의 인부들은 비오듯 땀을 흘리면서도 감히 요령을 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만덕은 쌀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폭우 넓은 마당에 수십 개의 거대한 가마솥을 걸게 했다. 굶주림에 지쳐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생쌀을 나눠주었다가는 급하게 먹다 탈이 날 것을 염려한 세심한 배려였다. 장작불이 타오르고 가마솥 안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하얀 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이윽고 솥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그 향기를 마치 천상의 향기인 양들이 마셨다. 그 냄새는 지난 몇 달간 이 섬을 지배했던 공포와 절망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안도감을 채워넣었다. 아이들은 솥주위로 몰려들어 침을 꼴깍거렸고 노인들은 합장하며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자, 줄을 서시오. 밀지 마시오. 여기 있는 모든 이가 먹고도 남을 만큼 쌀은 충분하오. 만덕이 국자를 들고 직접 배식을 시작하자 아비 규환이 될 뻔했던 현장은 기적처럼 질서를 찾아갔다. 만덕은 가장 먼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아이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죽을 퍼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죽을 받아든 사람들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벅차오르는 감격 때문이기도 했다. 한 늙은 어미가 죽 한 숟가락을 떠서 다 죽어가던 자식의 입에 넣어주자 아이의 목구멍이 울컥 움직이며 생기가 돌아오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살았다. 이제 살았다. 하는 흐느낌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소리는 더 이상 비명이 아니라 환희의 찬가가 되어 제주 하늘로 울려 퍼졌다. 만덕은 쉴 새 없이 국자를 놀리느라 팔이 빠질 듯 아팠고 뜨거운 김에 얼굴이 발갛게 익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30년 장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천냥, 만냥의 금보다 지금 저 아이의 입가에 묻은 밥풀 하나가 더 빛나고 값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창고에 쌓여있던 비단은 좀이 슬면 그만이고 금은보화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돌덩이에 불과했으나 지금 그녀가 나누어주는 이 한 그릇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만덕은 자신의 옷소매가 죽국물로 얼룩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때 인파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홍색 관복을 입은 제주 목사가 관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는 며칠 전 만덕에게 속수무책이라며 고개를 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목사는 수만 명의 백성이 질서정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광경과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만덕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객주, 정령이 모든 쌀을 자네 혼자 힘으로 구해왔단 말인가? 조정도 하지 못한 일을 일개 여인의 몸으로 해냈단 말인가? 만덕은 국자를 내려놓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으나 그 태도에는 관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목사 영감, 이것은 제 힘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백성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목사는 만덕의 겸손한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떨구었다. 백성의 어버이를 자처하던 자신이 무능하여 손을 놓고 있을 때 천하다 멸시받던 상인이 전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했으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목사는 잠시 후 고개를 들고 주위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듣거라. 오늘 너희를 살린 것은 관아도 아니요, 나라님도 아니요, 오직 은여 김만덕이다. 내 이 사실을 조정에 낱낱이 보고하여 그 공을 천하에 알릴 것이다. 목사의 선언에 백성들은 먹던 숟가락을 놓고 일제히 만덕 할망 만세, 은여 김만덕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 함성은 파도 소리를 덮을 만큼 거대했고 만덕은 쏟아지는 찬사에 몸둘바를 몰라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한편 멀리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최대인을 비롯한 제주의 부호들이었다. 그들은 만덕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며 쌀을 매점매석하고 있었으나 만덕의 배가 돌아오고 쌀이 무상으로 풀리자 그들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쌀을 비싼 값에 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위기 때 등을 돌린 그들을 영원히 증오하고 배척할 것이 분명했다. 최대인은 입술을 깨물며 부채를 꺾어버렸다. 제기랄, 저 여자가 정말로 해낼 줄이야. 내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었구나. 그들은 만덕의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했으나 동시에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의로움 앞에 처참한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다. 그들이 가진 돈은 여전히 창고에 가득했지만 그 돈은 이제 아무런 힘도 명예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더러운 쇠붙이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저녁이 되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폭우의 분주함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열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몰랐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덕의 이야기를 꽃피우며 밤을 지새웠다. 만덕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객주로 돌아왔는데 텅 비어버린 창고를 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갖 보물로 가득 차 있던 곳이 고탄이 비어 있었지만 만덕은 그 빈 공간이 전혀 허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는 듯한 충만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비움으로써 채운다는 불가의 가르침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별들은 마치 그녀가 살려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만덕의 객주 대문 앞에는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를 소박한 선물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산에서 캔도라지 한 뿌리, 바닷가에서 주운 예쁜 조개 껍데기, 지프로 엮은 집신 한 켤레, 가진 것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바칠 수 있는 전부였다. 만덕은 새벽녘에 문을 열고 나와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선물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한 마음의 결정체들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만덕은 물건들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장사치로 살아오며 겪었던 멸시와 서름, 치열했던 경쟁과 삭막했던 날들이 이 순간의 감동으로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구호 활동이 시작되었다. 만덕은 단순히 쌀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십시일반 시위반의 정신을 발휘하여 마을마다 자치적인 구호 조직을 만들도록 독려했다. 기운을 차린 장정들은 무너진 집을 고치고 안악들은 솥을 걸어 공동 취사를 이어갔다. 만덕은 남은 쌀을 종자돈 삼아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미천으로 빌려주기도 했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거두어 보살피는 보육원 같은 거처도 마련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제주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고 죽음의 섬은 다시금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변모해갔다. 만덕의 객주는
이제 상업의 중심지가 아니라 제주의 심장이자 희망의 성소가 되어 밤낮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소문은 바다를 건너 한양까지 전해졌다. 제주 목사가 올린 장계가 조정에 도착하자 정조 임금은 어전 회의에서 그 내용을 직접 낭독하게 했다. 제주의 기생 출신 상인 김만덕이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 천여 호를 살렸나이다. 신하들은 그 놀라운 이야기에 탄복하며 술렁거렸고 정조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참으로 장하도다. 사내대장부도 하기 힘든 일을 여인의 몸으로 해내다니. 이는 과인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의로움이다. 정조는 즉시 명을 내려 만덕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라 하명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으니 천민 출신의 여성이 임금의 칭송을 받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제주로 금빛 어명을 담은 파발마가 도착했을 때 만덕은 객주 마당에서 고아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있었다. 관원들이 들이닥쳐 어명이요를 외치자 만덕과 아이들은 넙죽 엎드렸다. 어명을 전달받은 만덕은 감격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담했다. 그녀는 이미 백성들의 미소라는 가장 큰 상을 받았기에 조정의 포상이 그녀의 삶을 더 빛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녀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음을 알고 있었다. 관원이 물었다. 임금님께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라 하셨소. 재물을 원하느냐 아니면 높은 벼슬을 원하느냐 무엇이든 말해보라. 만덕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꿈, 아니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간절한 소망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이 갈구하는 마지막 비상이었다. 어명을 받들고 온 관원은 만덕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고 주위에 모여있던 아이들과 하인들도 그녀의 입만을 바라보았다. 만덕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인은 재물도 벼슬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사오니 뱃으로 나가 한양 계신 임금님의 용안을 뵙고 천하의 명산이라 불리는 금강산 일만이 천봉을 구경하는 것이옵니다. 만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이는 실로 파격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제주 여인들은 국법에 의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으니 출륙금지령, 출룩진지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녀들의 발목을 묶고 있었던 것이다. 관원조차 당황하여 그것은 국법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오 라며 되물었으나 만덕은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 소식이 한양의 정조 임금에게 전해지자 임금은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참으로 기계 넘치는 여인이로다. 재물을 탐하지 않고 산천을 유람하고자 하니 그 풍류와 배포가 사내 대장부보다 낫지 않은가. 과인이 특명을 내리노니 금지령을 거두고 만덕의 편의를 봐주어라. 내 친히 그녀를 맞이하리라. 임금의 파격적인 허락이 떨어지자 제주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천한 기생 출신의 여자가 임금의 부르름을 받고 금강산을 유람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신분의 벽을 넘고 성별의 굴레를 깨뜨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만덕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제주 포구는 그녀를 배웅하려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무사 귀환을 빌었고 만덕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내 눈에 담아오는 모든 풍경을 돌아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리다 라고 약속했다. 남해의 푸른 물결을 가르고 도착한 한양은 제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화하고 웅장했다. 구름처럼 모여든 기와집들과 거미줄처럼 얽힌 도로, 그리고 그 위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만덕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감동한 것은 화려한 문물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한양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었다. 저분이 제주의 의녀 김만덕이시래.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했다지. 거리 곳곳에서 만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 권력으로 강요할 수 없는 존경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상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였다. 드디어 입궐하는 날, 만덕은 정갈한 옷차림으로 대전 앞에 섰다. 웅장한 궁궐의 위용 앞에서도 그녀는 결코 기죽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의 가슴 속에 떳떳함이라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조 임금은 용상에서 내려와 만덕을 가까이 불렀고 채제공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네가 바로 제주의 김만덕이냐? 과인이 너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너의 의로운 행동은 굶주린 백성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병든 인심까지 치료하였도다. 임금의 칭송에 만덕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장사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조는 그녀에게 의녀 반수인유반 쇼라는 벼슬을 내렸는데 이는 비록 명예직이었으나 여성으로서 그것도 천민 출신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파격적인 대우였다. 궁궐을 나온 만덕은 곧장 평생의 꿈이었던 금강산으로 향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룬 금강산은 마치 신선이 사는 세상인 양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옷같이 맑은 물이 계곡을 흐르며 붉고 노란 단풍이 산 전체를 불태우는 듯한 절경 앞에서 만덕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비로봉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일만이 천봉우리를 내려다 보았는데 그 순간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지난날의 슬픔과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험한 파도와 싸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시절,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모, 굶주린 아이들을 보며 느꼈던 절망감, 그 모든 것이 저 광활한 산맥 앞에서는 한낱 티끌처럼 작게만 느껴졌다. 아, 세상은 이토록 넓고 아름답거늘 우리는 어찌하여 그 작은 엽전 구멍 속만 들여다보며 아웅다웅 살았단 말인가. 만덕은 산바람에 옷깃을 날리며 독백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부란 창고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대자연의 호연지기이며 진정한 행복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임을. 금강산의 정기는 만덕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일개 상인이 아닌 세상을 품은 큰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을 밟는 듯 가벼웠고 얼굴에는 해탈한 선승과도 같은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듬해 만덕은 한양에서의 꿈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고 파도는 높았지만 만덕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정겹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양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금강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신들이 직접 다녀온 것처럼 기뻐했다. 만덕은 다시 객주를 열었으나 예전처럼 이익을 쫓는 일에는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객주를 젊은 상인들을 양성하는 배움터로 만들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그녀의 가르침은 제주의 상인들에게 뼈에 새겨야 할 철칙이 되었고 그녀의 객주 출신들은 훗날 조선 팔도를 누비며 신용과 의리를 지키는 거상으로 성장해 나갔다. 세월이 흘러 만덕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허리가 굽어지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샛별처럼 총명하게 빛났다. 제주의 백성들은 그녀를 할망이라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그녀가 지나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만덕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제자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평생 모은 남은 재산을 모두 제주 관아에 기부하여 학교를 세우고 다리를 놓는 데 쓰도록 유언했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이 아름다운 제주 땅, 너희들 곁에 머물 것이다. 부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거라.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만덕이 눈을 감자 제주 하늘에는 때 아닌 상서로운 구름이 드리워졌고 폭우의 파도마저 숨을 죽이고 그녀의 가는 길을 애도했다. 장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는데 상복을 입은 사람들보다 그녀의 은덕을 입어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들은 통곡 대신 그녀가 좋아했던 제주 민요를 부르며 꽃상여를 메고 양지 바른 언덕으로 향했다. 만덕은 비록 자식을 낳지 않았으나 제주의 모든 아이들이 그녀의 자식이었고 화려한 무덤을 남기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비석을 세웠으니 이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날에도 제주 건입동 언덕에 오르면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만덕의 묘를 찾을 수 있다. 그곳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싱싱한 귤과 꽃들이 놓여 있는데 이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식지 않는 후손들의 존경과 사랑의 증표이다. 거상 김만덕. 그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탐욕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인류애라는 등불을 끄지 않았던 진정한 등대였으며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쌀을 퍼날랐던 영원한 자선가였다. 그녀가 보여준 나눔과 상생의 정신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병든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웅변하고 있다. 바다는 말이 없으나 만덕의 이야기는 파도를 타고 영원히 흐르리라.